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저희 연구소 연구위원인 조현진 연구차장님이시고요. 오늘 헨리 조지의 공개선을 통해 본 새로운 사태의 의의와 한계라는 주제로 그 레오 13세 교황이 반포했던 그 새로운 사태를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이제 발제를 해주실 텐데, 저희가 올해 했던 원래 발표에는 따로 논차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그 조현지 선생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좀 토론, 그러니까 논차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혁 선생님을, 그 소장님을 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박수를. 먼저 조현지 선생님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그 헨리 조지가 이제 소개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좀 그 주요한 내용들을 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져가지고요. 뒷부분이 좀 짧아지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길어져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을, 그런데 뭐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읽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들어가며 1891년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생산가인 헨리 조지는 교황 레오 13세에게 장로의 공개서한을 보낸다. 같은 해에 레오 13세가 반포한 서해 측인 새로운 사태를 비판하기 위해서다. 이 서한에서 조지는 세계에 만연한 빈곤, 고통, 들끓는 불만이 너무나 심각하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 상황에 대한 맹목적 투쟁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음을 환기시키는 교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하지만 조지는 빈곤과 경제적 고통 등 현상의 원인에 대한 레오 13세의 분석과 해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토지사유제를 인정하는 레오 13세의 주장을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비판한다. 빈곤 문제의 원인을 지대같이 상승해서 찾았던 헨리 조지 입장에서 볼 때 토지사유제에 대한 레오 13세의 원론은 빈곤 문제의 원인에 대한 방치로 보였던 것이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견은 대안에 대한 이견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던 레오 13세의 대안에 대해 그런 해법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조지는 호평한다. 이 글의 일차적인 목표는 새로운 사태에 대한 조지의 이런 분석과 비판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조지의 비판이 일정 부분 회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로부터 레오 13세에 대한 조지의 비판이 완전히 잘못됐다거나 양제의 사상이 양립 불가능한 이질적인 사상책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으며 오히려 각각의 한계를 다른 쪽이 보완해줌으로써 좀 더 설득력 있는 사회교리 혹은 사회론이 정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헨리 조지의 주제인 진보와 빈곤의 토지정의를 중심으로 그의 인간관과 사회경제 사상을 간략히 개발할 것이다. 이런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3절에서는 새로운 사태에 대한 조지의 비판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4절에서는 헨리 조지와 레오 13세의 사상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낼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조지 사상의 의의와 함께 공동선의 원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소개하면서 논의를 끝낼 것이다. 이 논쟁은 아닙니다. 이제 서한을 한번 보냈고요. 레오 13세한테 공개서한을 보냈고 그 다음으로 뭐 이렇게 서한이 오고 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고 간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서신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유가 이제 그 이후 후속 작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헨리 조지 인간관과 사회경제 사상 1. 토지 동물로서의 인간. 조지는 인간을 토지 동물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인간이 토지 위에서 그리고 토지로부터 삶을 얻으며 토지의 사용을 통해서만 공기와 햇빛, 물과 같은 요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토지가 물이나 공기와 구별되는 지구의 표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물질적 우주 전체를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는 비옥한 평야, 풍부한 광맥, 동력을 일으키는 폭포와 같이 무상으로 주어진 자연물 전체를 포괄한다. 토지 개념을 이렇게 정의할 때 인간이 토지의 동물이라는 조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토지에서 태어나 토지로부터 물질을 얻어 산다는 의미에서 토지의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토지가 인간의 삶의 터전임을 의미한다. 둘째,
토지나 토지 생산물이 없다면 해산물도 취할 수 없고 태양열을 포함한 어떠한 자연력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토지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인간이 토지 동물이라는 주장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꺼내 쓰는 토지라는 창고에 인간이 의존해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인간이 토지 동물이라는 주장은 토지에서 태어난 인간이 다시 토지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들이, 풀이나 꽃과 마찬가지로 흙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토지 동물이라는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이 토지에서 태어나 토지로부터 물자를 얻어 살다가 토지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 또 토지에 대한 인간이 전면적인 의존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지는 이러한 토지 개념을 바탕으로 토지 사유제를 비판한다. 우선 조지는 토지 배타적인 소유가 타인의 생존권과 욕구 충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토지 사유제를 비판한다. 조지는 이런 주장을 도출하기 위해서 인간이 토지를 터전으로 삼아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욕구 충족의 권리가 평등하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두 가정들로부터 인간은 평등하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평등한 토지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는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야 한다. 인간이 토지 안에서 그리고 토지를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소수에 의한 토지 배타적 사용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다수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무제한의 사적 소유권의 인정과 토지사유제에 대한 비판. 토지사유제를 비판하는 주지 두 번째 논쟁은 노동의 생산물에 대해서만 사적인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지는 모든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평등한 권리가 존재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노동 생산물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사유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그 물고기에 대한 재산권을 취득하며 이 배타적 권리를 패거나 증여하거나 남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신이 노동으로 재배한 곡식에 대한 재산권을 취득하지만 그래서 이제 재산권이란 건 이제 프라퍼트라트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소유권 그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취득하지만 곡식을 자라게 한 태양이나 토지의 재산권은 취득할 수 없는데 그것은 태양이나 토지는 모든 세대가 사용하도록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선물로서 아무도 독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와 빈곤에서 조지는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각 개인이 자기 소유권과 관련시켜서 정당화하고 있다. 조지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힘의 사용과 자기 노력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노예와 달리 자신의 신체와 자신이 소유한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에 의해 자신이 생산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이 있느냐며 아무리 여러 단계를 거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최초 단계에 누군가의 노동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지가 예를 들고 있듯이 내가 지금 사용하는 펜에 대해서는 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펜을 만든 생산자의 원천적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그 원천적 권리는 문방구점 주인에게서 내게 의존됐고 그 전에 수입상에게서 문방구점 주인에게로 또 수입상은 생산자로부터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한 것이다. 이처럼 노동에 의한 생산물의 경우 자기 소유권과 노동이라는 두 요소에 의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화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노동의 생산물에 대해서만 인간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것이나 타인 노동의 생산물로서 자기에게 정당하게 이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게 된다. 따라서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토지 사적 소유 역시 옳지 않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어떤 토지를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화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는 기차에 먼저 승차했다고 해서 자기 짐을 온 좌석에 흩어놓고 뒤에 타는 승객을 세울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기차의 첫 승객이 다른 사람이 승차 전에만 자기 짐을 여러 좌석에 흩어놓을 수 있듯이 토지의 첫 정착자는 토지를 마음대로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원하면 다른 사람이 동등한 권리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요컨대 토지를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득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3. 빈곤의 원인인 토지사유제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토지 단일세. 조지가 선을 썼던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1840년만 해도 전세계 공업 생산의 11%에 불과했던 미국의 공업 생산액은 1890년에는 31%로서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공업화는 빈곤 실업, 토지가치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동반했다. 조지 주제의 제목이 진보와 빈곤인 것도 이처럼 물질적인 진보에 동반하는 빈곤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와 함께 그에 대한 해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는 부가 증가하는데도 빈곤이 심화되고 생산력이 커지는데도 임금이 억제되는 것은 모든 부의 근원이자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토지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지는 이런 해법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낳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토지 단일세다. 그 발상은 간단한데,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되 그 토지가 사용자에게 주는 특별한 이익의 가치를 공동체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원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토지 이용이나 증여, 매각, 상속의 자유를 허용하되 토지에 과세하여 공공 목적에 사용하자는 것이 토지 단일세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조지는 토지 가치에 대한 과세만을 남겨두고 노동 생산물이나 생산활동에 부과하는 다른 모든 세금을 철폐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의 대안을 토지 단일세라고 부른다. 조지는 이와 같은 토지 단일세가 노동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이제 조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았다. 자, 능동적이고 낙관적인 인간에 기초한 사회진보 사상. 조지는 토지 단일세가 사회 진보를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빈곤과 실업이 근본 원인이 사라진다면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과 노동의 기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진보가 사회 진보의 한 축이라면 사회 진보의 또 다른 한 축은 정신적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조지는 인간의 탐욕의 원인은 빈곤이기에 빈곤이 사라지면 탐욕도 사라지며 그로 인해 평등 속에서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조지 이런 사회 진보 사상은 능동적이고 낙관적인 인간관에 기초한 것이다. 조지 능동적인 인간관은 멜더스에 대한 그의 비판 속에서 잘 드러난다. 멜더스에 따르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존 물자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자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은 식품을 공급해주는 자연의 재생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다. 짐승, 곤충, 새, 물고기는 단지 주어진 것만을 먹고 산다. 이런 생물이 증가하면 그 먹이의 양은 감소한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생물과 달라서 인구가 증가하면 그 식품도 증가한다. 사람 아닌 곰이 유럽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다고 해도 현재의 곰의 숫자는 콜럼버스가 대륙을 획득했을 때보다 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지는 식품 증가가 인구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반대로 인구 증가가 식품 증가의 원인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간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존 조건과 먹거리를 창조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간의 능동성은 또한 욕구의 무한한 발전으로 이어진다. 주지에 따르면 인간은 잘 먹을수록 욕구가 많아지고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인 가정처럼 인간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조지의 주장은 동물적인 욕구를 만족시킨 인간이 필연적으로 더 높은 형태의 삶과 더 큰 힘을 가진 삶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만족하여 늘어지는 시기에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욕구가 생겨 밖으로는 자연을 향하고 앞으로는 드리운 어둠 속의 미래를 향해 탐구하며 지구의 생성과 별의 구조를 알려고 하며 생명의 기원을 캐려고 한다. 탐욕의 원인인 빈곤이 사라지면 탐욕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조지 낙관적인 인간관 역시 욕망이 다차원적으로 발전한다는 인간관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지는 궁핍이 사라진다고 해도 인간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으며 모든 계층에게 여가, 편안함, 독립, 점잖고 세련된 생활, 정신적, 도덕적 발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조지는 물질적 진보가 도덕적인 진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제까지 조지 인간관과 사회경제 사상을 간략히 개관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태에 대한 조지의 비판을 검토해보자. 새로운 사태에 대한 할리 조지의 비판과 그에 대한 평가. 1. 토지사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평가. 토지정의에서 조지는 토지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총 8개의 논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논증 각각은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에서 제시한 토지사회주의 옹호 논증에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사회주의가 다수의 인정을 받는다거나 여러가지 실용성이 있기에 정당하다는 논증은 토지사회주의를 결정적으로 옹호하는 논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5개의 논증을 중심으로 조지의 논의를 검토하려고 한다. 첫 번째, 합법적 매매에 의한 정당한 비판과 이에 대한 평가. 먼저 조지는 합법적인 매매에 근거해서 토지 사유제를 옹호하는 레오 13세의 주장을 비판한다. 레오 13세는 새로운 사태에서 노동자가 자기 임금을 절약하여 저축하고 또한 그 임금을 증식시키기 위해 토지 매입에 그것을 투자했다면 그 토지는 결과적으로 그 자신의 재산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자가 임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토지는 그의 정당한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매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토지 역시 사적 소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측은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조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고 해서 노예가 어떤 사람이 정당한 재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했다고 해서 토지가 누군가의 정당한 재산이 될 수는 없다고 역설합니다.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유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를 거친다고 해서 도덕적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을 특별하게 안 했습니다. 이제 거의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성에 의한 정당한 비판. 토지 사유제에 대한 조지 두 번째 비판은 토지 사유제가 인간 이성의 고유한 사물이라는 레오 13세의 주장을 비난하고 있다. 레오 13세는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재화들을 단순히 이용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취대행으로 활용하려고 하며 이는 안정된 재산의 소유권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토지 소유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오 13세는 인간이 이성과 준비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는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제시한다. 첫 번째 예는 사막을 여행할 때 미리 물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때 미리 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어도 물을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물을 주머니에 담아 준비한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샘을 독차지해 다른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돈을 받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다른 사람이 사용을 막음으로써 타인의 생존권과 욕망 충족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지는 이러한 두 예의 대비를 통해서 교황이 토지 사유제를 옹호하는 근거는 물을 가져가는 준비성이 아니라 샘을 독차지하는 준비성과 관련된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조지에 따를 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지 배타적인 소유권이 아니다. 조지는 이러한 소극적인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레오 13세 자신이 암묵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풍성한 결실로서 인간에게 그까지 제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토지뿐이라는 레오 13세의 주장은 은연중에 모든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레오 13세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태 이곳저곳에서 레오 13세는 토지 사유제를 찬성하는 발언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조지는 헨리 조지는 레오 13세가 이제 일관적이지가 못했다고 이제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토지 사유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토지 사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조지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토지 사유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 충족과 타인의 토지 이용의 불간섭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 이거는 이제 조지가 붙인 건 아니고요. 이 제목들은 각각 이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고서 이제 제가 붙인 겁니다. 이어서 조지는 회칙 6항을 비판하는데, 그는 토지 사유제가 다른 사람이 토지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논지로 이 회칙의 핵심을 파악한다. 조지는 이 주장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을 팔아 토지 생산물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개별 소유자에게 분할하더라도 토지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 간략히 말해 토지 사유제가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이유로 레오 13세가 토지 소유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조지는 파악하고 있다.
이를 논박하기에 조지는 몇몇 사람이 강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물 한 방울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다시 상상해보자고 제안한다. 만약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강을 나누어 몇 사람이 소유하기는 했지만 강물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이 노동을 제공하면 물을 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조지는 역설한다. 조지가 보기에 토지 사용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돈을 내지 않으면 박탈하는 것은 정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지는 토지 사유제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리 박탈 문제가 사라지거나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지의 비판은 회칙에 대한 오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회칙 6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수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토지 사유제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토지 사유제가 공동 이익과 편의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회칙 6항은 토지 사유제의 적극적인 가능 조건을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토지 사유제의 소극적인 제한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회칙 6항을 해석한다면 조지가 제시하는 물이 독점적인 사용의 예는 토지 사유제를 정당화하는 예라기보다는 오히려 토지 사유제가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존에 필수적인 물과 같은 자연물을 독점하고 그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공동이익과 편의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노동에 의한 토지 사유 정당화 비판. 토지 사유지에 대한 조지 네 번째 비판은 노동에 의해 토지 사적 소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회칙 7과 8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회칙 8에서는 토지가 경작인이 노동과 기술에 의해 변화되기 때문에 토지를 개량하는 노동자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오 13세의 이런 주장에 대해 조지는 먼저 토지 결실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구별하면서 노동에 의해 소유권이 정당화되는 것은 바로 전제라고 응수한다. 이는 바다에 노력을 투입해서 잡은 물고기에 대한 소유권은 발생하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다음 조지는 토지 개량물의 가치와 토지 자체의 가치를 구분하고 전제가 후자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령 개간이나 비료주기, 재배하기, 우물 파기, 집 짓기 등과 같은 토지 개량 행위는 토지 자체와는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개량물의 가치 역시 토지의 가치와 구분될 수 있다. 개량물을 가진 토지가 개량물이 없는 토지보다 언제나 비싼 값에 팔리거나 임대되는 것도 이 둘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는 이처럼 토지 개량물, 노동에 의해 토지로부터 나오는 생산물, 토지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앞의 둘에 대해서는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사적인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레오 13세에 대한 이런 비판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노동에 의해 사적 소유가 정당화되는 것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 개량물이나 토지로부터 나오는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자연법에 의한 정당한 비판. 마지막으로 검토할 레오 13세의 토지사유제 비판 논쟁은 레오 13세의 조지가 빠졌네요. 조지 레오 13세에 대한 조지 레오 13세의 토지사유 비판 논쟁은 주어가 빠졌습니다. 회칙 33을 겨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유재산권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자연법에서 나온 것이므로 국가는 그것을 폐지할 수 없으며 다만 재산의 사용을 규제하고 또 공동성과 융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이다. 조지는 노동에 의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사적인 소유가 인정될 수 있지만 무상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사적인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에 기반해서 레오 13세의 토지사유제 주장을 비판한다. 따라서 조지에 따르면 토지의 사적 소유는 자연법에 부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칙 33항에서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법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지의 비판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무척 어려웁니다. 제가 이제 이걸 더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대신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유재산권이 국가에 의해 폐지될 수는 없지만 규제될 수는 있으며 공동선의 원리와 융화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토지사유제를 포함해 모든 사유재산권이 새로운 사태 안에서조차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권리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에서는 자연법에 부합하는 거다. 이제 이 토지사유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일관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그 레오 13세 자신이 주장과 어긋나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공동성의 원리도 그거에 해당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그 토지 그 사유재산의 절대성을 완화시키는 규정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대안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평가. 조지는 토지사유제뿐만 아니라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서도 레오 13세를 비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레오 13세 해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1. 국가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하는 비판과 이에 대한 평가. 조지는 먼저 국가 개입을 통한 과다 노동 방지, 여성과 아동의 고용 제한, 자갑정 조건의 개선, 임금 규제 등을 요구하는 레오 13세 해법을 검토한다. 겉보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런 해법의 효과를 조지는 의심한다. 왜냐하면 빈곤의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 해법은 부분적이고 일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뿐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지가 주목하는 빈곤의 근본 원인은 지대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토지사유제가 토지 독점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지주들이 지대를 대부분 차지해 임금이 상승하지 못한다고 조지는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 단열세만이 빈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레오 13세에 대한 조지의 비판과 대안은 따라서 지대의 분배율이 증가하면서 지주들이 지대를 대부분 차지해 임금이 상승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빈곤의 해결책은 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해 공유하는 토지 단열세라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재율이 지적하듯이 이 두 주장은 모두 오늘날에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일처럼 저임금이 지대로 일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총소득 가운데 지대의 비중이 크고 그 비율이 증가한다는 조지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돼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국내 총생산 중에서 지대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한국의 경우도 지대 총액은 약 50억 원 정도이고 이를 100% 과세한다고 해도 2000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총세액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총생산이 7% 정도 되는 액수이다. 이처럼 지대 총액이 조지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적은 상황에서 조지 제안처럼 다른 조세를 폐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제 조지는 누진소득세 같은 걸 이제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서 부가가치세의 삭감 내지 폐지는 수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는 이익을 주겠지만 수비가 적은 저소득층에게는 별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며 근로소득세의 폐지 역시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할 뿐 실업자나 저소득 직종의 노동자에게는 별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건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조지의 지적은 일면 타당하지만 조지가 지적한 근본 원인과 대안이 오늘날의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의심스럽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재산권 취득 권장에 대한 비판. 조지가 검토하는 레오 13세의 두 번째 대안은 정부가 노동자의 재산권, 토지재산권 취득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이는 대지주의 토지를 정부가 사들여 소지주에게 분배해 소자장농 체제를 조성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조지는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한다. 토지 사유지를 유지하면서 토지를 분할 소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는 조지의 주장은 레오 13세에 대안에 대한 비판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지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소규모 토지 소유와 토지 사유제가 양립될 수 없다고 봤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소규모 농업이 결국 거대한 장안 농업으로 전환된 사례나 영국의 소작제가 토지 집중으로 이어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 사유제는 토지 독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대에 의한 소작인의 착취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지의 이런 비판은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소작농이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져 생산물을 수확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물이 가치 중 상대분이 지대로 빠져나간다면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할 것이며 지대가 높을수록 소득의 감소 역시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3. 노동자 단체의 결성에 대한 비판. 조지는 노동자 단체의 결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레오 13세의 법을 마지막으로 검토합니다. 레오 13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긴급성 및 합법성이다. 레오 13세는 노동의 인격적인 특성과 필연적인 특성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도출해낸다.
노동의 인격적 특성이란 노동하는 힘이 그 힘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음을 의미한다면, 노동의 필연성이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에게 부과된 불가피한 의무가 노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특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노동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고귀한 작업일 수 있지만, 필연적인 특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노동은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역일 수 있다.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감내하는 노동자의 처지는 바로 노동의 필연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의 필연성은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생존의 필요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규제의 원리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레오 13세에 의해 노동조합은 노동의 이중성으로부터 귀결되는 열악한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레오 13세의 이러한 제안을 조지는 두 가지로 비판한다. 먼저 조지는 노동조합이 빈곤의 부분적인 완화책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노동은 토지에서 일터와 원료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 문제는 곧 토지 문제의 다른 이름이라는 조지의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처럼 노동의 문제가 토지 문제로 혼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조지는 진정한 갈등과 대립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가 아니라 의회 노동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있다고 보았다. 인류의 토지 사용이 불가피하며 모든 진보하는 국가에서 토지 가치가 증가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갈등의 두 축은 토지 소유자와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조지는 또한 노동조합이 비윤리성에 근거해 레오 13세의 대안을 비판한다. 특히 그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동조합의 성향과 비조합원에 대한 배제 및 차별을 일삼는 노동조합 이기주의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조지의 비판은 현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 문제가 토지 문제로 혼합될 수 있다는 조지의 주장의 전제가 되는 것은 토지 가치 비율이 증대하고 그로 인해 지리분배율이 증대한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들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동과 자본이 연대해 토지 소유자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오늘날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과 역시 축적된 자본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이기주의와 물리적인 심의 행사에 대한 조지의 비판 역시 노동 현실에 대한 오해 내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힘과 권력이 노동에는 미칠 수 있지만 노동의 힘이 자본에 미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양자의 힘은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의 경우 노동자는 파악과 같은 물리적인 침해 행사를 통해 자본에 맞설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노동조합의 이기주의를 집단 이기주의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다. 물론 이거는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노동 분할에 대한 어떤 선구적인 어떤 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걸 너무 이제 간과했다는 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정책이 노동조합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지는 노동조합이 투쟁의 필요성과 긴급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이 노동조합에 끼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조지는 레오 13세가 제시한 토지사유지 응원 논증과 빈곤 문제에 대한 대안을 비판한다. 토지사유지 응원 논증에 대한 조지의 비판은 인간이 토지를 터전으로 삼아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근거할 때 합법적 매매를 통해서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를 위해서나 노동 등을 통해 토지 사유지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조지의 비판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의 개선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레오 13세의 제안이 본질적인 토지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는 조지의 지적은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한 역관계나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문제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로부터 조지의 사상과 새로운 사태로 대변되는 가톨릭의 사회교류가 양립 불가능하고 이질적인 세상 체계라고 결론 내려야 하는가? 다음 절에서는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변화된 21세기 상황에서 조지의 사상과 가톨릭의 사회교류가 어떻게 만나 상부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보여줄 것이다. 4. 헨리 조지와 가톨릭 사회교류의 만남을 위하여. 새로운 사태가 반포된 지 120년이 이상이 지난 오늘 가톨릭 사회교류뿐만 아니라 헨리 조지의 사상과 관련한 연구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65년 반포된 사법헌정을 통해 가톨릭 교회는 사유재산권이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권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권에 속하는 권리도 아니며 사유재산권이 민중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70이란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에서도 14항에서도
그 사유재산이 수정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적정임금이나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 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만 인정됐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기업 경영에 참가하고 경제조직에 참여할 권리와 같은 적극적인 권리들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헨리 조지 연구와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입장의 분화가 생겨나게 된다. 다른 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로 단일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름 붙여졌던 토지 단일세안을 지지하는 조지스트들은 현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대세만으로는 정부 재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조지스트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지대세를 단일세가 아니라 다른 조세에 우선해야 징수해야 할 우선세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양편의 입장 변화는 조지 사상과 가톨릭 사회 교류와의 생산적인 만남을 위한 중요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양자의 대립을 이야기했던 가장 큰 요소가 바로 토지 사유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을 둘러싼 양자의 입장 차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조지 사상과 가톨릭 사회 교류의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있다. 조지가 노동 문제를 토지 문제로 환원했다면 가톨릭 사회 교류는 개인이나 집단의 탐욕을 그 궁극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빈곤 문제에 대한 처방과 관련해서도 조지는 사회구조적인 해결책을 강조한다면 가톨릭 사회교는 개인윤리적 해결을 일차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양자의 차이점은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다. 즉 노동 문제를 토지 문제로 환원한 조지의 한계는 노동 문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가톨릭의 사회교류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는 반면 사회 문제를 개인윤리 문제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강한 가톨릭의 입장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는 조지 시각을 통해 교정될 필요가 있다. 목 없는 자들의 몫을 위하여. 그럼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조지 사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조지 사상이 갖는 의미와 함께 조지 사상을 통해 공동선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끝맺고자 한다. 조지 사상은 인류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것을 사유하고 독점하려는 시도가 갖고 있는 비윤리성과 비효율성을 경고하고 있다. 가령 엄청나게 넓은 토지가 골프장으로 개발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고 하자. 생존을 위해 토지를 활용할 농민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낭비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토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상태로부터 분리, 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미생물, 변종식물까지 특허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주어진 생명의 일부까지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 특허의 최초의 수혜자인 차크라바티 고백처럼 단순히 유전자를 섞어 이미 존재하고 있던 박테리아를 변형시킨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유전자 염기 서열에 대한 특허의 경우처럼 특허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함부로 실험하거나 연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허가 오히려 후발 연구를 지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주어진 것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이처럼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결과를 끊임없이 낳는다는 점을 이제 되게 빠졌네요. 낳는다는 점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조지 사상은 여전히 현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지 사상은 토지공 개념의 중요성을 가톨릭 교회에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는 성서의 말씀이나 이스라엘의 신현제도 등은 토지가 어느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조지 사상은 토지 공개념을 성사와 전승의 입장에서 수용할 것을 가톨릭 교회에 촉구하고 있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부과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얼마나 많이 벌거나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국가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호응명령한 발상처럼 보이는 이런 제안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기회가 있다고 해도 낮은 임금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고용 없는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게다가 정년의 단축과 조기 퇴직으로 인한 노생계의 이유로 자살자가 속출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분명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 사상은 지대로 인한 불로소득의 현수를 통해 기본소득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상기시킴으로써
기본소득의 정당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을 몇몇이 독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 목 없는 자들 모두에게 그들의 몫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조직은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네. 최장님. 45분에 맞추시느라고 막 초스피드로 네, 빨리 읽었죠. 급하게 시간을 들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실 텐데 먼저 토론회는 듣고서는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같이 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남기혁님. 국제연구소 남기혁입니다. 어디를 가면 늘 저희 연구소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약간 특이하잖아요. 토지연구소든 자유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자유하면 상상기만 해서 여기서는 이제 땅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제 철학 위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한 5년 된 연구소입니다. 이 책에 지금 이제 조현주 선생님 발표를 보고 제가 이 유동빈곤과 토지전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이 책에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왜 헨리 조지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아주 예의를 갖춰서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세요. 세게 굉장히 예의를 갖추지만 근데 왜 그럴까 회칙을 읽어보면 좀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실은 교황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세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번역자가 소개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이 회칙이 헨리 조지 자신의 생각하고 이제 의견 차이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헨리 조지의 사상에 대해서 19세기 후반에는 막스보다 헨리 조지가 훨씬 유명했고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요. 이 헨리 조지가 쓴 책이 뭐 유럽이나 미국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당시에 헨리 조지가 이제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을 쓰고 그 사람이 뉴욕 시장에도 출마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막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데 맥클린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헨리 조지 사상에 깊게 공감을 해서 지지연설을 막 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뉴욕시 성 스테파노 성당의 주임 신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뉴욕의 코리건 대주교가 맥클린 신부에게 토지 단일세 운동 그거 참여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맥클린 신부가 이제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조지는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이 교황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토지 단일세 운동에 분명히 비판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겠다라고 단정을 하고 아마 강하게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 그냥 이렇게 유서점을 찾아가지고 사실은 당신이 얘기한 게 이런 거다. 조현지 선생님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맥락이 있었고요. 아마 교황이 이 공개서한을 직접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 이후에 공개서한을 발표한 이후에 맥클린 신부가 이제 다시 복직이 됐다고 해요.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아마 헨리 조지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이제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저는 헨리 조지 사상이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회는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한국 사회는 사회 진화론이 한국 사회를 접수했다.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사회 진화론, 그러니까 약육강식이나 승자독식이나 뭐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뭐 약육강식이고 승자가 독식하는 거고 뭐 거기서 이제 뭐 패배자도 등장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사상이 유독 한국 사회에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가장 교육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되는 곳이 이제 학교죠. 뭐 제가 보기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뭐 적대적 경쟁 관계가 구조화되어 있고, 뭐 옆에 있는 애가 시험 못 본 것이 나의 이제 행복이 되고 이런 이제 갈등을 겪고 이런 이제 곳인데, 이제 인생은 서바이벌이다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계속 낙오되면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 애가 중학교 지금 4학년인데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선생님이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사회 진화론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조현지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하는 스쿨에 오셔서 또 강의도 이제 부분적으로 들으시고 이거를 좀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 헨리 조지가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걸 2005년도에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알고 저는 이제 개신교 신자인데, 개신교에서는 이런 이제 토지정의 운동이 있어요. 그거 신앙의 기반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또 헨리 조지의 공개 서한에 대해서 왜 진지하게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의문이 있었어요. 네. 성서적 근거도 너무 분명하고 윤리적이고 뭐 사회과학적인 이론으로 약간 과장은 있지만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당하거든요. 왜 이거를 안 받을까? 왜 운동이 안 일어날까?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선생님의 글을 접했고, 아주 이제 기분 좋게 참 감명 깊게 읽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런 글을 사실은 저는 이제 목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조현지 선생님이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그냥 뭐 좋은 걸 하나 발표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카톨릭 교계 내에 이런 토지정의 사상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관점이 이렇게 좀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 투입이 돼서 좀 운동으로 나오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좀 기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토론문을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죠. 그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도 않고 사실은 토지 사유제가 효율적인 것 같지만 토지 사유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원을 소유한다는 말인데, 지금의 사실 토지 사유제는 토지를 가장 잘 사용할 사람이, 알뜰하게 이용할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돈 벌 목적으로 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땅을, 노른자기 같은 땅을 방치해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유제가 효율적이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것은 그냥 신화에 불과하고요. 토지 사유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윤리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
헬리주지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땅을 만들지 않았고 또 땅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데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남에게 빌려줬다고 해서 그것을 렌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땅을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땅을 그러면 뭐 이 토지사유지에 폐지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땅을 뭐 5천만이 전부 골고루 나눠 소유하면 되겠느냐. 헬리주지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 토지 그러니까 소유권에 3요소가 있다 그러는데요. 이제 법학자들이 그러는데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자. 또 자기가 사용하지 않으면 처분도 마음대로 하게 해주자. 다만 토지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 수익을 얻는 것은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한 것. 왜 헬리주지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토지 가치가 올라가고 상승하는 것은 개별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다. 뭐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고 옛날에 시골이었던 곳이 이렇게 번화가가 되는 것을 보면 그 개별 토지 소유자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거기에 몰려 살거나 아니면 뭐 인프라를 깔거나 전철역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 가치는 사회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회가 환수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정의롭다. 그런데 정의롭을 뿐만 아니라 그게 효율적이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리주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최윤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헬리주지는 그 토지 가치를 100% 환수하는 대신에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0% 이렇게 세금을 걷지 말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를 환수해서 전 국민에게 n분의 1로 다 나눠주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페이지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선생님들 어디 이제 논문으로 투고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 선생님께서 그 헬리조지의 주장을 과도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이제 이재율 교수라는 분의 이렇게 논문을 이제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읽어보고 제가 그분한테 논평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좀 약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헬리조지의 주장이 과도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을 또 과소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과도한 건 맞지만 과소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대 추정인데요. 여기 이제 이 원고에서는 50억 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50조 원을 아마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죠? 50억 원이라고 표현되는데. 좀 이상하다. 4분의 1이라고. 예. 지대 분배, 헬리조지가, 예. 그, 빈곤의 원인을 헬리조지는 과도하게 지대의 투기적인 상승, 이렇게 생산물이 결국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해서, 그 생산물이 나오니까 이 생산물의 분배도 토지에는 지대, 노동에는 임금, 자본에는 뭐 헬리조지는 이자라고 불렀어요. 이윤이라고 하는데 이윤인데 지대의 몫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니까 임금의 몫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빈곤의 원인은 이 토지 가치의 투기적인 상승이다. 이게 이제 헬리조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공황도 온다고 불황도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토지 가치가 투기적으로 막 상승하면은 토지 가치가 한 사회에 굉장히 커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는 굉장히 작은 거 아니냐, 헬리조지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10%밖에 뭐 고작 미국에서는 한 8%도 안 되고 5%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제 추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010년도에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 지대를 평가를 해봤더니 158조 정도 나와요. 이게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요. 땅값이 2010년도에 땅값이 우리나라가 3,500조 정도 되는데요. 이 땅값으로 지가, 랜드 프라이스로 랜드 렌트를 추산을 해보면 왜 추산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대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지대를 추산을 해보면 158조가 나오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지가라고 하는 거 공시 지가는 시장 가격의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하면 200조 원, 최소한 200조 원 될 거다. 그럼 GDP의 20% 정도 되거든요. 적어도 2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조 박사님 말씀드렸듯이 사회 발전의 이익을 지대가 모두 흡수해버린다. 지대의 포션이 커지니까 임금의 몫이 줄어들고 그래서 노동자가 빈곤의 상태에 빠지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 헨리조지의 주장은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발전의 이익을 저는 임금도 가져가고 이윤도 가져간다.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지대 비중이 커지는 경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경향성은 있는데 뭐 발전의 과실을 다 지대가 가져간다. 이 얘기는 좀 사실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비율로 봐도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헨리조지는 이렇게 좀 토지 환원주의로 비춰질 만한 얘기를 중간중간에 많이 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토지 문제로 보는. 그렇게 보니까 토지 문제 하나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헨리조지가 사실은 뭐 정부의 절약이나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교육의 확산, 근면 절약의 습관, 노동자의 단결, 협동조합, 정부의 지시와 간섭, 토지 분배의 확산. 이게 사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무가치하더라고 전부 비판을 해버려요. 조 박사님 발표문에도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헛다리 짚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근데 이 헛다리 짚은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근거는 성장의 과실을 다 땅 주인들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너무 과도하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 단일세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가치, 렌트, 지대를 100% 환수하는 대신에 기타 세금을 모두 철폐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텍스 단일세로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저도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는 자연권, 뭐 인간이 개인 노력해서 얻은 것은 다 그 사람 거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유권의 원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과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노력 소득,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근로소득이나 뭐 회사를 운영해서 얻은 그런 소득, 뭐 여러 가지 뭐 또 저기 그 이자, 뭐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얻는 소득 이런 것이 개인의 순수한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운에 의해서 상당히 작용하거든요. 운에 의해서 작용하고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든가 여러 가지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득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노력 소득에 대해서도 무진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단일세가 충분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그거로 정부의 세입이 충분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저는 소득에 대해서도 무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롭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한국 조지스트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뭐 회의를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조금 더 이 발표문에 기여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떤 효과가 토지 문제 해결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토지 문제 해결의 잠재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페이지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토지 문제를 접하고 나서 이렇게 저는 좀 처음에 제가 정치학을 공부를 하면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마르크스주의에 굉장히 심취하다가 그다음에 헨리 조지의 이 토지 문제를 알게 됐는데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토지 문제가 이게 사회 모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땅 문제를 얘기를 하냐, 지금 인터넷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토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수익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주장을 소개하는 헨리 조지의 주장을 소개하는 어떤 형이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웃기지 말라고 제가 이제 면박을 줘버렸어요. 그 형은 지금 이제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토지 문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지금 금융 이런 게 중요하지 무슨 토지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토지 문제가 거의 토지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예,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학 원론이나 맨큐 경제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에 보면 이 토지라는 단어가 생산의 3요소 맨 앞에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뒷부분에는 안 나옵니다. 토지가 어디 나오나 이렇게 찾아보려면 뒤에 색인표를 봐야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만 생각해보면 토지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맨 위에 보면 금융 불안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보는데 부동산은 건물하고 토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물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토지인데요. 건물은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토지 문제죠. 땅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대출을 해주고 뭐 이러면서 막 금융이 불안정해지는데 그래서 토지 거품과 붕괴가 일어나서 금융기관이 주저앉기도 하고 지금 뭐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자체가 부동산에 대출을 해줬다가 이거 거품이 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출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금융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 파생금융 상품이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팔려나갔는데 그게 이제 기반이 이제 부동산 대출이었기 때문에 예, 5분 안에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 금융 불안정, 주거 불안정, 뭐 주택 문제가 왜 사람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까? 심심해서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리는 게 있는데 시세 차익, 불로소득을 노리죠. 예. 국가 재정 낭비, 4대강 사업하는 것도 토지 문제, 토지 불로소득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뭐 인허가권, 뭐 자연경관 지역을 뭐 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땅값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고 또 땅값이 비싸면 일자리도 잘 안 생깁니다. 창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간에 빈부격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수 위축이 오고 또 사회 갈등, 용산 참사와 같은 사회 갈등이 생깁니다. 예. 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토지에 짓눌렸던 하위계층의 삶은 크게 개선되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상위계층의 위상은 하락합니다. 또한 신규 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크게 유리하고 왜냐하면 토지 문제 해결하면
토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리고 재벌이나 대기업에게 불리합니다. 재벌 대기업이 지주거든요. 그 자체가. 또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이나 노른자의 땅을 소유한 사람에겐 불리하고 무주택 서민에겐 상당히 유리합니다. 토지 문제 해결은 일자리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물론 노동의 힘이 자본의 힘과 대등할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와 같은 극도의 비대인 특성은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불균형이 초래한 노사 갈등, 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경영 참여 문제 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칠 수 있다. 이거 하면 다 해결된다는 게 아니지만 굉장히 노동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약해 보면은 토지 문제가 유일한 사회 문제는 아니고 헨리주의가 제시하는 토지 문제 해결책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토지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빈곤의 저주를 일소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토지정의 사상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게 되는지 모르지만 카톨릭의 사회 교리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예. 가톨릭 사회 교리가 어떻게 뭐 교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토지정의 사상이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제시한 기본소득, 지대를 환수해서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근데 이것은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눠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마지막에는 이 정의와 자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정의가 자비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의의 희생자를 돌봐주는 것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 더 중요하다. 뭐 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그 신약 성서에 보면은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강도 안 나오게 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토지 정의를 구현하게 되면 토지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수를 고통당하는 사람의 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토지 문제에 관심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카톨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이 발표문은 좀 역사적인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